1945년 제1부에서 4, 5, 6장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폴란드 4장 2월 6일부터의 얘기고요. 5장은 위대한 설계 2월 10일부터일이고 6장은 희열 2월 13일 얄타 회담이 마무리되고 각자 돌아가서의 이야기입니다. 4, 5, 6장을 보면 이제 얄타 회담에서 어떤 의제로 이 세 사람의 거물 정치인들이 협상하고 타협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2차 대전 이후 전후 질서를 만드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스탈린은 그루지아 공화국, 지금 조지아 공화국이죠. 그루지아 공화국에서 신학교를 다니다가 혁명운동에 가담하기 시작해서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소비에트의 리더였어요. 스탈린 하면은 사람들이 총칼로 집권을 한, 쿠데타로 참탈한 뭐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기 쉬운데 굉장히 연설을 잘했고 정말 불굴의 투지로 투쟁을 했던 그 개인사가 있었고, 물론 그것도 좀 미화된 부분이 있긴 했겠지만 어쨌든 짜르 러시아에서 유명한 혁명가들이 유럽에서 활동을 할 때 스탈린은 한 번도 유럽에 안 나갔다고요. 짜르 체제 안에서 그 안에서 계속 활동을 했던 혁명가였거든요. 그러니 이 스탈린이 얄타 회담에서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요? 여기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스탈린은 대의 명분, 거창한 대의 명분을 얘기하고 무슨 막 화려하게 포장된 결론을 내는 거를 다 대수학이라고 불렀다. 이상을 쫓는 걸 대수학이고 자기는 산술에 능하다고 표현을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세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쪽 전력이 어느 정도고 저쪽 전력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여기서 이 정도 문구로 우리가 타협을 해도 이후 힘의 관계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런 걸 꼼꼼하게 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제가 그때 레닌 사후에 트로츠키를 이겼던 스탈린이 떠오르더라고요. 루즈벨트와 처칠을 향해서 협상을 할 때도 역시 스탈린의 이 꼼꼼한 표세기 전략이 또 나왔던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것, 포기해야 되는 것, 그리고 굳이 지금은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런 숫자를 꼼꼼하게 세면서 협상을 합니다. 스탈린은 여기서. 그래서 이 얄타 회담에서 문제가 된 건 폴란드였어요. 또 왜 그랬냐면 폴란드가 그렇게 해서 히틀러가 쳐들어왔을 때 싸우다가 프랑스로 가서 망명군을 만들어요. 근데 프랑스도 히틀러한테 항복하잖아요. 근데 프랑스 군도 항복했는데 프랑스에서 싸우던 폴란드 망명군대는 항복하지 않아요. 히틀러한테. 끝까지 싸우다가 북아프리카 이쪽으로 갔다가 영국으로 갑니다. 프랑스까지 이제 히틀러 치하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가장 맹렬하게 나치와 싸웠던 대표적인 부대는 폴란드 부대였을 수 있어요. 천칠은 폴란드 망명 정부와 망명군에 대해서 상당한 정치적 부채가 있었어요. 그 싸울 때 계속 폴란드가 영국에서 함께 싸웠기 때문에 침공을 받았을 때 폴란드에도 그 사회주의의 전통이 강합니다. 독특하게 카톨릭 사회주의라고 해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사회주의를 접목하게 돼요. 그러니 폴란드 안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소련이 들어왔을 때 세운 루블리아나 정권이 있고, 이 정부가 소련이 수복한, 소련이 들어온 폴란드 땅을 폴란드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는데, 이미 정부가 있는데 바깥에 런던에 있는 폴란드 망명 정부는 이 루블리아나 정권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거는 공산주의 정권이고 소련이 들어와서 세운 정권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고, 루블리아나 정권은 망명 군대가 마지막에 히틀러에게 44년 그쯤에 바르샤바 봉기를 일으켰을 때 크게 진압이 되는데, 그때 소련이 세게 안 도와줬다고, 우리 죽으라고 일부러 안 도와준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반격을 하거든요. 이제 루블리아나 정권이나 소비에트 군대와 싸워버려요. 이 화가 났던 망명 군대 정부가 히틀러하고 싸우다가 그 다음엔 소련군하고 싸워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삼국 연합군 입장에서는 나치하고 싸워야 되는데 연합군과 싸우는 무장 군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폴란드의 사정은 언젠가 한번 다시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가슴 아픈 얘기예요. 2차 대전에서 그토록 가장 용맹하게 싸웠던 폴란드 망명군대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수용소로 가죠. 정부도 없고 아니면 영국이나 이런 데서 그냥 망명자로 살게 돼요. 그래서 폴란드가 이 삼국 정상에게 각자의 이유로 정말 중요한 국경선과 어떤 정부를 세울 것인가를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 사장에서 소상하게 나옵니다. 2차 대전이 시작된 게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독일이 영국을 쳐들어와서 참전선언한 게 아니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처칠은 히틀러와 싸워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전쟁 끝나고 나서 폴란드를 제대로 독립국가로 보장을 해주지 못하면은 처칠의 입장이 말이 아니었겠죠. 그리고 루즈벨트는 미국 안에 600만 명의 그 폴란드계 이민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거가 또 걸려 있죠. 폴란드 문제는 루즈벨트하고 처칠 입장에서는 뭔가 성과를 거둬야 되는 문제였어요. 정치적인 이유로. 그러면 스탈린에게 폴란드 문제는 국가 안보적인 이유로 중요한 문제였어요. 폴란드는 러시아에게 항상 서구가 들어오는 경로였거든요. 그래서 소비에트 시절에도 서부 유럽의 잡지, 팝송 이런 것들이 다 폴란드를 통해서 들어왔다고요. 또 대표적인 카톨릭 국가예요. 러시아는 오랫동안 정교 국가였고 소비에트가 된 다음에 종교가 없어지긴 했지만 그전엔 정교 국가와 카톨릭 국가로서의 긴장감이 있었고 소비에트 시절에 와서는 독일이 폴란드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서유럽이 러시아로 진격할 때, 쳐들어올 때 지나가는 통로가 폴란드였던 거예요. 그래서 소련은 폴란드의 이쪽 동쪽 국경을 300km 서쪽으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있었으면 300km를 옆으로 밀어내면서 1차 대전 이전의 러시아 땅, 물론 17세기, 16세기에는 거기가 또 폴란드 땅이었겠죠. 1차 대전 이전의 러시아 땅을 다시 소련으로 회복하는 국경선을 그으려고 해요. 이제 거기는 소련이지만 우크라이나 공화국이었죠. 폴란드에게는 요만큼 영토를 소련에게 주고 뺏겨라가 아니라 옆으로 독일 영토를 좀 더 갖게 하죠. 스탈린이 주장하는데 처칠하고 루즈벨트는 처음에는 당황하다가 사람들이 막 대규모 이주를 해야 되고 이게 뭐냐 했지만 막을 도리는 없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폴란드의 동쪽 땅을 가져가고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공화국, 소련이 가져가고 폴란드는 독일 쪽으로 서쪽으로 국경을 확장하고 이런 국경 안에 동의를 하게 되죠. 사실상 그래서 소비에트가 거의 주장했던 대로 국경선이 그려지고 어떤 정부를 세울 것인가도 처음엔 루즈벨트가 다 해체하고 모여서 새로운 민주선거를 자유민주선거를 통해서 폴란드 사람들이 원하는 폴란드 나라를 세우도록 해야 된다 하는데 소비에트에서는 인민이 원하는 나라 세우는 거 우리도 찬성해요. 근데 루블리아나 정권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다 수용해서 더 보편적인 폭넓은 이 정권이 좀 더 폭넓은 정권으로 재편된다를 주장하는 거죠. 비슷한 말 같지만 스탈린이 하자는 대로 하면 현재 루블리아나 정권을 인정하면서 거기에 다른 정치 세력이 들어오게 한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처칠은 반발을 했지만 루즈벨트는 어느 정도 양보를 하면서 이 안이 타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폴란드는 2차 대전 이후에 더 폴란드 망명 정부나 망명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제 더한 망명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고 폴란드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폴란드 사회주의자들은 소비에트와 협력하는 폴란드 공화국을 사회주의 공화국을 세우게 되는 거죠. 거기.